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친구분들이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우영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은 뭐 친구분 몇 분 또 이렇게 모시기로 했어요? 문자 오시는 분들이 다 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아니, 친구가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는 분이 친구다. 네.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한번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만나면 물어보세요. 좋은 친구거든요. 저기요, 건너편으로 가세요. 길 건너서 가세요. 아니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왜요? 네. 교수님도 만나면 좋은 친구지 않습니까? 네. 아니 길 만나서 싫은 가니까. 친구는 없지 않습니까? 아유, 네. 저는 만나서 싫은 사람 많아요. 아, 만나서 싫은 사람이 없는 모양이네. 네, 그럼요. 만나면 네. 다 좋아요. 뭐 다 좋진 않은데요. 네. 저는 거리에서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옆차보면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있어서 바짝 붙어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요새 그렇게 친해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바짝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붙나? 가끔가다 운전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요새 차가 왜 이렇게 밀려요? 교수님이 그럼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죠? 나 그래서 오늘 대중교통 탔지. 당연하죠. 네. 저래도 줄여야죠. 근데 네. 아니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추석이 가까워서 이렇게 이 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올 때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이제 거리가 가까운 편이어서 월드컵 뛰어와요? 되게만 네, 저 가끔 뛰어옵니다. 네. 진짜로? 네. 전 러너니까요. 내가 월드컵 대회 건널 때 그 란닝구 입고서 뛰던 사람이 이우영 아나운서였나? 상의 탈의하는 사람이. 그렇구나. 야, 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럼요. 그 비치발리볼 할 때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의관 정제하시고 하셔야지. 비치발리볼 하신다고 옷이 비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야, 춥다. 오늘 날씨 그래도 있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조금 낮았어요. 좀 추운 느낌이 나는데 지금은. 야, 이 사구님 두 분 티키타카 너무 고소해요. 딱 그런데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고소하시지만 저는 어떤 때는 이우영 아나운서를 그냥 고소하고 싶네요, 저는. 추워. 오늘 뭐 어디 아파요? 아니요. 혹시 무슨 코로나 증상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이거 한번 찔러봤어요? 예전에 찔러봤어요. 근데 요새 그 코로나 그거 진단 키트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 한번 사야 되는데. 그래도 검사 결과가 코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아니에요? 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물정공사후 샵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해리스와 트럼프 간 첫 TV 토론 관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재미 포인트 중 하나가 생수, 종이, 펜만 지참이 가능하고 자료도 참모도 금지됐다라는 겁니다. 선거가 지금 56일 앞두고 있는데 특히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박빙 판세를 기울게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펜실베니아주 현지 시간으로 10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토론이 열렸는데요. 첫 질문이 경제와 물가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세기의 최악의 공중보건 전염병,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넘겨줬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본인은 중산층 자녀로 자랐고 이 무대에서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를 실제로 도울 계획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건 중국과 수년간 우리에게 훔쳐간 모든 나라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선 물가가 치솟았지만 본인 재임 기간 된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그들은 경제를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요. 낙태권 주제와 관련해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 해리스의 경우에는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해 트럼프 낙태금지법이라고 부르면서 여성의 출산 결정권을 침해한 건 트럼프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트럼프는 낙태금지법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거냐며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이슈를 놓고도 강하게 대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이 발언이 나갈 때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CNN 토론 때와 달리 이번에 사회자들이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사실을 바로잡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데이비드 뮤어 ABC 뉴스 앵커는 스프링필드에 확인했더니 애완동물이 해를 입거나 학대당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서 미국 최악의 부통령으로 협상 능력도 형편없다. 또 동맹국들은 더 이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TV 토론이 끝난 뒤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은 유권자로서 후보들의 모든 정책과 공약을 살폈다면서 이같이 밝혔고요. 또 최근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허위 게시물이 있었다면서 거짓에는 진실로 맞서야 하고 자신은 해리스에게 투표할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끝낸 트럼프 후보가 이제 기자실로 찾아와서 본인이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현지 방송들이 전했는데요. 대선 토론회 이후 일종의 기자실은 스핀룸에 깜짝 등장해서 오늘 내 생애 최고의 토론이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후보는 지금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접전을 펼치고 있어서 이번 토론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봤어요 오늘 아침에? 생방송으로 잤죠? 보지 못했습니다. 잤죠? 네. 너무 당당하게 잤다고 네. 할 말이 없네. 나 수업 끝나고 내 연구실에 들어오니까 벌써 끝났더라고요.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V 토론이 분수령이 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TV 토론이 실제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연구 결과로 수치로 증명돼 있는 건데 TV 토론이 실제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중도층한테 혹시 그건 몇 퍼센트 한 1, 2%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은 이 진영이 갈라진 국가일수록 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국가일수록 TV 토론 보면서 야 내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어이구 토론이 해리스 보니까 너무 잘하네 이제 해리스를 찍어야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TV 토론이 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TV 토론이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는데 확증 편향이 강화된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진영 논리 양극화가 굳건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바꾼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보면서 느낀 게 트럼프 굉장히 포퓰리스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포퓰리즘 하면은 무슨 생각하세요? 돈 뿌리는 거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포퓰리즘은. 돈 뿌리고 선심 정책은 포퓰리즘.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한 학기를 강의해요. 포퓰리즘 가지고. 돈 뿌리는 거가 포퓰리즘이라면 돈 뿌리는 거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할 수가 없죠. 이 포퓰리즘은 돈 뿌리는 선심성 정책은 포퓰리즘에 차지하는 비율 중에 아주 진짜 한 10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포퓰리즘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첫째, 기존에 있어서의 엘리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트럼프의 지지층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백인이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좀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존의 엘리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로 그런 쪽에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언행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사실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파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음모론이에요. 근데 자, 오늘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이 해리스버그 막시스트라고 얘기한 거, 예? 그리고 모두가 막시스트라는 거 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든지, 그리고 뭐냐면 사실 되게 황당한데 고양이 고기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죠? 고양이, 야,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 고양이 먹는다는 거? 이 IT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쪽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IT 이민자들에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일종의 음모론이거든요.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이것도 음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엘리트들을 공격함과 동시에 음모론을 핀다라는 거, 이게 전형적인 파퓰리스트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되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오늘 해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미국 지난번 대선 당시에 의사당이 공격당했을 때 어떻게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 하는 거 보면 미국 민주주의는 분명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후보로 물러난 것을 보거나 아니면은 부시 행정부 때 딕 체니 부통령이 다시 한번 딕 체니 부통령이 해리스를 지지한 것을 보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토론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사회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맨날 팩트 체크하거든요. 예? 개 고양이 잡아먹는다 그럼 그런 거 사실이 아니다. 팩트 체크 해줘야 돼요. 어떤 출연자는 팩트 체크하면은 이거 상대방 편 듣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팩트 체크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ABC 뉴스 앵커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워낙 말을 막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근데 확실한 거는 음모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음모론을 퍼뜨려서 버티는 정권, 버티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어제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서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걸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앞서서 한 대표가 정부 결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 계획은 유예하자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차관 경질 요구에도 거리를 뒀는데요. 하지만 한 대표가 협의체에서 다 논의해보자고 한 게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하려는 조처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일에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을 했고요. 이제 11일엔 경남 양산시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방문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 참여가 불가능했다. 한 대표 말처럼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일단 가서 말해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한편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의료계 간 평행선은 그대로인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이미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반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가 핵심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이 2025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엔 의미가 없는 만큼 정부가 의료계를 달랠 선제 조처를 내놓으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2025년도 증원 문제를 두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대 수시가 이틀 새 정원에 4배 몰렸다라는 소식. 7배일 거요? 아, 네. 네. 이게 제가 10시간, 19시간 전 기사인데.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이렇게 진행자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데이비드 뮤어시네요. 네. 네.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발력이 대단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의료인들이 여기 오긴 올 거라고 봐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의료인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뭐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 본인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대화하자 그러고 막 양보하는 척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 그러고 나 딴소리하면 입지가 더 좁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참여는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2025학년도 입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 이거 다시 원점으로 다 돌려. 원서 넣은 거 다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 민주당의 딜레마도 바로 그거거든요. 2025학년도 이거 돌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거 그냥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왜? 이거 있잖아요. 만약 민주당이 나서 2025년 원점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10월 16일 날 보궐선거나 저기 뭡니까? 내년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런 거 거의 하나마나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참여를 하고 대화는 할 텐데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우리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말해요. 의사들을 지나치게 악마화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악마화를 하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정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성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자꾸 감정을 이렇게 좀 일으키는 그런 자세는 전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문제가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악마화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감정을 완전히 긁어놔서 사실은 정부한테 좋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팩트 체크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이 서울대나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단국대와 차의 전원을 제외하고는 19,324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6.62대 1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 이 다음 소식은 참고로 이효영 아나운서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전투 민족이죠. 우리 전투 민족이고 백의의 민족이죠. 네, 그렇죠. 예. 백의 민족. 예. 오늘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비슷한 색깔을 입긴 했는데, 저는 네, 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앱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오던 멤버십 배민클럽을 유료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이어서 배민까지 유료 멤버십을 도입을 하면서 배달앱 구독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요즘 정말 그 구독료가 많이 나갑니다. 뭐 OTT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진짜 많이 나가요. 네. 거기에다가 요새는 액땡 뭐 있잖아요. 액땡이요? 워땡땡이나 뭐 파워 땡땡땡이나 네. 이것도 월 구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배민을 운영하는 업체인 우아한 형제들 배달비 혜택 있는 배민 클럽을 유료화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알뜰 배달비 무료 한집 배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인데 지난 5월 28일부터 무료로 제공되어 온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구독자는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에 대해서도 무료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가게가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만 충족을 하면 1인분만 주문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기타 할인권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용 요금은 월 3,990원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정식 오픈을 기념해서 월 1,990원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모든 구독 고객에게는 1개월 무료 이용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 측은 배민클럽은 경쟁사 대비 부담 없는 가격을 책정해서 고객이 월 1회만 주문해도 구독료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민까지 참전하면서 배달앱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배달앱 이용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를 붙잡아두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는 그 해당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 편입니다. 포장이 맞아요. 쿠폰도 주시거든요. 네. 제가 아니, 좋아하는 누룽지 통닭집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뉴스인 해주세요. 이거. 근데 그리고 이거 뉴스인 해달라니까요. 네. 그 모 포털에 네.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은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누가 보면 배달료 무료 이 업체가 내는 줄 알겠다. 전부 자영업자한테 떠넘겨서 남는 것도 없고 결국 자영업자는 음식값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 먹는 것 아니냐.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멋진 얘기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자영업자분들하고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자영업자분들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마이너스가 가지 않고 소비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있잖아요. 이 배달 앱 거기에서 이 탈퇴하시는 자영업자도 꽤 돼요. 제가 이게 원래 저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서 만두를 좋아하는데 이 만두 잘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여기서 빠졌어요. 이거 남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항상 가서 사와요. 예? 그런다 이거죠, 이우영 아나운서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직접 가야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쿠폰을 안 줘도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사람들 이 배달 업체들도 상당히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잖아요. 배달 시켜 보면은 그런 것들 뭐. 근데 요새는 그 옛날에는 동네 중국집은 그냥 배달인데 요새는 거기도 배달료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그냥 중국집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게 싫어서 가서 먹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먹는 짜장면이 더 맛있거든요. 아니 다 먹으면 되잖아요. 쓰레기 안 생기게. 그래도 이제 또 막상 다 먹게 되는 날이 잘 없더라고요. 네. 저는 제 이 사전에 음식 남기는 건 없어요.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모두 11시부터 밤 11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보셨어요? 주무셨죠? 나 처음에 맥주 마시면서 보다가 잤어요. 나도 모르게. 주무셨죠? 저한테 아까 라이브로 안 보셨다고. 아니 맥주 마시면서 보는데 죽인 잤어요. 네. 야, 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만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또 골을 넣어서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어제 많이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한 골 직접 넣고 두 골은 도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요르단에 이어서 B조 2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달 10일에 요르단 원정으로 3차전을 그리고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4차전을 소화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동이 됐어요? 이거 말씀드려보니까 전부 중동 국가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걸프컵에 참가한 거 아니냐. 글쎄, 이거 전부 중동이래요 여기. 예? 뭐 좀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차도르 같은 거 쓰고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야 그러네. 근데 이거 이겼는데도 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뉴스인 해주십시오. 네. 이른바 그 팬들 사이에서는 해조 축구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경기를 다 봤는데
경기를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잘했다. 네, 잘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잘했다. 손흥민 해줘 축구였다라는 비판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와 별도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잔디 이야기. 우리 홈에서 했던 경기보다 이 오만 원정 갔을 때 잔디가 더 좋았던 점을 지적을 했던 거죠.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를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뒤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또 이외에도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가 이제 정승현 선수 수비수로 나왔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봤어요. 네, 이게 예전엔 자살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책골로 바뀌었거든요. 자책골이란 말 자체가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이것도 실수죠. 저 어제 그 몇 번을 봤어요. 분명히 실수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도를 넘는 비판이 이어지고 글쎄 있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거 본인이 뭐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게다가 본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이제 아내 SNS까지 찾아가서 댓글을 나는 일부 이건 좀 누리꾼들이 아니죠.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누리꾼들은 악플러 처벌 좀 세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아시안컵 당시에 저는 아주 동감하고 있어요. 네, 실수를 저질러서 정승현 선수가 당시에도 와이프 계정, 아기 계정에 도가 지나친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선처 없이 그거는 고소할 아니죠. 거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했습니다. 정승현 선수 냉정하게 어제 정말 부진했습니다. 비판은 받아야 되는데. 아니 부진 사람은 네. 부진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책골이 뭐 원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 선수가 했던 부진한 경기력보다는 그 악플을 남기는 게 오히려 더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고소해야 돼요. 네. 잔디 이야기 좀 해보면 일부 국민신문고에 조금 전에 그런 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다음 달에 이 국민 가수 중에 하나죠. 아이유 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일부 축구 팬분들이 이 잔디 관리가 안 되는데 콘서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명웅 가수 이명웅처럼 그 위에 쫙 깔아놓고 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경기장 자체가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 또 이제 수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원래 이전에는 계속 다른 경기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기장들이 이제 개보수 과정이라서 서울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만한 장소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홈으로 쓰고 있는 FC 서울도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지만 국가대표 경기를 굳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